특성화고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특성화고 우선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그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 실습에서 겪고 있는 노동 환경이랑 그 현장 실습 제도 자체의 문제점, 그리고 학생들이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그러한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실습 현황은 아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경기도에 있는 학교로 교육을 나가시게 될 텐데요. 경기도에는 특성화고가 10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도 되게 많은 학교가 있는데요. 네, 뭐 계열별로도 저렇게 다양하게 있고 대부분 상업공업이고 말소고도 있습니다. 그 종합고라고 써있는 거는 인문계고인데 특성화고 반이 따로 있는 그런 학교를 말합니다. 네, 경기도의 현장 실습생은 2017년도 기준으로 대략 9천여 명 정도가 현장 실습을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현장 실습은 실제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과 아니면 뭐 도제학교처럼 주 5일 중 하루만 거기 기업에 가서 교육을 받거나 하는 것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 실습이라고 생각하면은 파견형 현장 실습을 생각하거든요. 기업에 가서 일을 하는, 그거는 여기에 절반가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9천여 명이 전부 다 기업이나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학생 수를 말하는 거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나가서 겪는 노동 환경에 대해서 오늘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장 실습은 기존에 취업할 때랑 다르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라는 근로기준법 외에 다른 법을 적용을 받는데요. 수습이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장 실습생이니까 임금의 80%만 받아야 돼. 원래 수습 기간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현장 실습생은 그게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임금을 100% 다 받아야 되는데 뭐 학생이니까 뭐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되게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또 청소년 노동 중에서도 현장 실습은 그 노동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규제되어 있고 야간 근무 안 되고 휴일 근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크게 특성화고 학생들이 겪는 노동 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표준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취업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나갈 때는 표준 협약서를 쓰거든요. 학교와 기업과 학생 3명이 모여서 표준 협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작성하지 않는 것 자체도 문제, 그리고 허위로 작성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요즘에 작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서 불거진 문제 중에 하나는 임용 이중 계약을 하는 거예요. 표준 협약서 내용이랑 실제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른 거죠. 그게 버젓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뭐 사례에도 나올 텐데 표준 협약서를 학생들에게 연필로 작성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연필로 작성을 하게 해서 나중에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례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유해 업무라던가 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거, 부당한 대우다,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노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표준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문제가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표준 협약서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명시되어야 하냐면요. 실습을 하는 기간, 방법, 어떻게 교육을 받을 건지,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실습 기간 중 어떻게 노동 환경이 바뀌거나 교육 방법이 바뀌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다 명시되어 있고, 거기서 혹은 산재라던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그거를 처리할 건지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학생들이 쓰는 표준 협약서를 보면은 최소한의 노동 시간조차도 제대로 적혀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한다 했는데 뭐 휴식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면 원래 주말 근무, 휴일 근무가 되지 않는데 대부분의 많은 현장 실습생들이 사실은 격주로 토요일 날 되게 많이 노동을 나가거든요. 업무를 나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명시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작년에 제주도 사건 이후에 표준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은 뭐 최초 경고로는 뭐 15만 원 벌금부터 해서 사회 얼마까지 벌금하고 뭐 맥시멈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걸 발표를 했어요. 하지만 과태료 수준도 굉장히 낮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관리 감독이 부재한 것도 사실상
교육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법을 새롭게 개정을 해도 지켜지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표준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문제, 그 다음으로는요, 과도한 근무 시간이라 지켜지지 않은 근로기준법인데요. 이거 짧게 읽으실 수 있겠죠? 사실 여기 이 말 자체가 되게 다 틀렸어요. 현장 실습생은 야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연장 근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수습기간 적용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만둔다고 말하면은 다른 친구들도 취업 못 한다고. 왜냐하면 취업처를 학교 선생님이 다 소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이 틀려지면은 다른 학생을 그 기업에 못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여기 경기도 북부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한테 이 노동인권 교육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전교조를 하면서 학생들을 상담을 하면서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셨다고. 어떤 한 학생이 현장 실습을 나가서 성희롱 성폭행을 당한 거죠. 그리고 그 친구한테 그 학교한테 얘기를 해봤냐. 얘기를 당연히 했었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친구가 그 학교에서 그 기업에 현장 실습을 내보낸 지가 벌써 10년이 된 거죠. 10년간 그 사건이 없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학교에서는 취업처가 막힐까봐 그거를 다 묵시하는 일도 많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과도한 근무 시간 다 지켜지지 않는 근로기준법, 직속법에도 다 위반됩니다. 실제 근무 시간을 이때 당시 올해는 바뀌었는데요. 올해는 7시간으로 바뀌었는데 작년까지는 8시간이었잖아요.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인원수가 사실은 2.2%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는 전부 다 경기 비정규직센터에서 작년에 실태조사를 한 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었는데요. 표준 협약서상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이게 당연히 근무시간이 초과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지만 아까 실제로 겪으셨듯이 언제 퇴근할지 몰라 1시간만 더 이런 일들은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근데 실제 나타나 있는 자료나 데이터보다도 근무시간이 초과되는 경우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 실습생은 야간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야간 근무가 안 된다는 건 3교대, 2교대도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고 휴일 근무, 연장 근무를 할 수가 없는데 이미 그러한 근무를 하고 있는 학생의 수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대략 9천여 명에 육박하는 현장 실습생의 수는 모두가 파견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야간 근무 3교대, 2교대가 있을 수 있는 곳은 파견형, 실제 기업에 나가서 일을 하는 현장 실습생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절반, 한 4천여 명 가량이 파견형 현장 실습을 하는데 그 중에서 대략 600여 명이 이미 야간 근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비율로서 현장 실습생들이 직속법을 어긴 채로 과도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미달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이게 다 50단위로 끊어지는데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이 다른 데가 한 군데가 있죠. 얼마죠? 108만 원은 이게 작년에 조사를 한 건데 작년에 이미 현장 실습을 다 진행했던 졸업생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2014년도 기준이고요. 2014년도 최저임금이 5,210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최저임금으로 일했을 때 209시간이면 108만 원을 월급을 받는다가 있거든요. 그 108만 원을 이하로 받는 학생 수가 이미 1000명이 되죠. 여기서도 말했듯이 그러면 4천여 명 중에서 1000명이라는 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미 최저임금을 못 받고 현장 실습을 학생들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숫자가 틀려서 바로 넘어갈게요. 이게 작년에 제주도 생수 업체에서 발생한 이민호군 사건인데요. 현장 실습에 가장 많이 붙는 미사여구가 작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도 그것이었는데 죽음을 부르는 현장 실습이라고 하거든요. 현장 실습에서 죽음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가 근 10년간 거의 1년도 없어요. 단 1년도 없어요. 현장 실습에서. 그래서 죽음을 부르는 현장 실습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런 위험한 현장 실습에는 산재 발생에 대해서도 있는데요. 이거 좀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나요? 쭉 읽어보시면서 이런 뉴스 기사 언제쯤 한 번쯤 봤다 하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2011년도 자동차 공장 뇌출혈 어느 기업이었을까요? 기아자동차죠. 이 친구는 이렇게 스프레이 도장 작업
하다가 쓰러져서 뇌출혈 상태가 되었고 아직까지 병원에 있어요. 네. 근데 심지어 기아자동차에서 일하시는 분들조차도 이 사건을 되게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올해 민주노총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동인권 교육을 같이 기아차 분들이랑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기아차를 20년을 넘게 다니신 분들이 이 사건을 모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만큼 그냥 자동차 공장에서 이렇게 뇌출혈 상태다라고 하는 게 되게 묻혔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친구가 산재 인정을 못 받다가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산재 인정을 받거든요. 현장 실습에서 일하다가 의식을 잃었지만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 해상 크레인, 울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선박 업체에 가서 일을 하다가 배가 뒤집혀서 현장 실습? 그 친구는 심지어 전라도에서 울산까지 현장 실습을 나갔던 건데 전복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무 중에 공장 지붕이 붕괴된 것도 울산에서의 ETS 업체였고요. 그리고 2015년 이런 거 진짜 아주 악랄한 거죠. 현장 실습에 참여했던 학생을 파업 현장에 불법 대체 인력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일도 겪었습니다. 이 업체는 작년 올해 막 엄청난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기업 사장이 본국으로 쫓겨나는 일을 겪고 있기도 한데요. 여기는 진짜 특이하게 올해 지난달이었죠. 7월 달에 어떻게 하면은 노조를 와해시키고 이러한 현장 실습생들을 불법 대체 인력으로 어떻게 해서 여기를 무너뜨릴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기업 내부 문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내부 문건이 지난달에 공개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학생들을 어떻게 악랄하게 이용했는지까지도 회사에선 다 짜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014년 여기서부터는 좀 다 아실만한 건 이 외식업체 토다이죠. 토다이에서 자살하는 사건, 그리고 구의역 김군 스크린도어 현장에서, 그리고 여기도 노동강도 높은 부서에 발생해서 자살하는 LG U+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제주도 이민호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망 사건이 되게 많은데요. 죽음을 부르는 현장 실습이라고 말할 만큼 사망 사건도 많지만 그냥 일상적인 노동 환경에서도 겪는 위험한 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산재 인정 처리를 되게 많이 받은 것만을 넣은 건데요. 보면은 토다이 이런 데 갔을 때도 현장 실습을 많이 나가니까 식자재 손질 중 다친다거나 흘린 기름에 미끄러져서 상하차 하다가 허리 통증 이런 거.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산재 신고를 하기 전까지의 과정이 사실은 더 고통스러워요. 택배 상하차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현장 실습생들이. 올해 봤던 특성화고 졸업생 중에 한 명은 전라남도 순천에서 공고를 나왔는데 전라도 지역에 현장 실습을 나갈 곳이 한 군데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용인 지역의 물류센터까지 현장 실습을 나오게 돼요. 그 친구는 매일 14시간을 일했던 거예요. 그리고 몸이 되게 아픈데 너무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다가 처음 겪는 거라서 이게 내가 과도한 업무 때문에 아픈 건지 몰랐던 거예요, 그 친구가. 허리가 너무 아프고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요.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니? 이랬더니 14시간이요. 그거 불법이라고 학교에서 얘기 안 해줬어?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산재 신고까지 갈 때는 진짜 피가 나오고 여기 다쳤을 때도 제가 실수해서 그랬어요 라고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교육 나가실 텐데 어느 게 산재인지 이 전체 교육 과정에서 산재 교육 관련된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노동인권 교육 나가면 산재와 관련된 교육을 꼭 하거든요. 다음 표 중에서 산재인 것과 아닌 것을 고르시오.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축구하다가 다쳤어요. 근데 거기가 회사였던 거죠. 그럼 그거 산재거든요. 예를 들면 노동하다가 자기가 실수해서 다쳐도 일하다가 다친 건 다 산재잖아요.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니 뭐니 다 산재인데 산재인지 아닌지를 인식하는 것까지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거를 심지어 신고하는 것까지도 되게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현장 실습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실습 기업이라고 인가를 해줘야지만 그게 산재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일하면 다 산재 신고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인간 현장 실습 기업이 아니면 산재 신고 자체를 못하는 게 아직까지의 현실입니다. 네. 그렇게 산재, 그리고 과도하게 업무를 실제 시키는 것, 예를 들어 14시간 상하차를 시켰다 이런 것도 있지만 압박을 주는 거 있잖아요. 아빠 나 콜수 못 채웠어. 이거 아까 있었던 2017년도에 LG U+ 홍양의 일이죠. 여기 그 유명한 부서라고 하잖아요. LG U+ 내에서도 욕바지 부서라고 불리는데 현장 실습생을 투입시킨 거죠. 직원들이 다 회피하니까. 그래서 아빠가 콜수 못 채웠다 그래서 조수주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러한 업무 압박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폭력을 일어나기도 합니다. 언어 폭력, 물리적 폭력, 그냥 뭐 되게 많이 일어나고, 근데 그걸 폭력으로 인지 못하는 것도 사실 문제예요. 어떤 친구는 되게 인천에서 잘 나가는 상업계 고등학교를 나온 거죠. 거기서도 나름 뭐 난다 긴다 해서 나름 금융권에 취업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인생 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맨날 상사가 얘기하는 게 립스틱 색깔을 뭘로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치마는 더 짧았으면 좋겠네 뭐 어쨌네 뭐 아니면 회식 시간에 뭘 했으면 좋겠네 이런 얘기를 되게 듣고 사는데 자기는 그걸 되게 잘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 저희 특고연에서 아이캔 스피크를 진행을 하는데 인천 지역 가서 너무 놀라서 아,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 라고 아, 괜찮았어? 괜찮으면 괜찮은 건가? 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 친구를 앞으로 어떻게 계속 만나서 얘기를 나눌까? 그거를 폭력이라고 인지 못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노동인권 교육할 때도 이런 언어폭력, 물리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폭력 외에도 실제로 많이 벌어질 수 있는 폭력에 대해서도 인권 감수성을 되게 높여나갈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희롱도 되게 많아요. 사실 이거는 되게 극히 일부분의 일인데요. 네. 그 복교 조치도 사실 문제가 많죠. 작년에는 교육부에서 제주도 사건이 터지면서 대거 복교를 시키는, 다 탈락해갖고 현장 실습을 이미 다 진행하고 있었는데 막 사건 터지고 나서 그때 가서 관리감독 갔더니 다 기준 미달인 거예요. 학생들이 대거 복교를 하는 사태가 작년에는 일었었고, 그전에는 이 복교 프로그램이 인문계에 나오신 분들은 조금 낯설 텐데 현장 실습을 가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친구가 아직 졸업생이 아니니까 학교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학교로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학교로 돌아간다. 되게 당연하잖아요. 되게 당연한 일인데 학교에서는 이러한 복교 학생들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 게다가 졸업 전에 취업을 안 된 상태로 졸업이 돼버리면 학교 취업률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복교를 무조건 막거든요. 못하게 해요, 복교를. 그리고 복교한 학생들을 어떻게 시키냐면 마치 회사에서 노동자를 자를 때랑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도 없고 친구도 없는 수업 시간에 책상에 그냥 하루 종일 앉아있게 만들기. 그리고 심지어 진짜 무슨 20, 30년 전 학교 같은데 혹시 학교 다닐 때 깜지 써보셨어요? 아,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가 본데? 아, 저도 학교 다닐 때 깜지를 안 써본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학생들도 깜지를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하루에 A4용지 몇십 장씩 깜지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왜 복교를 했는지에 대한 반성하고 고찰하는. 네. 그게 되게 많은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게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뭐 올해 교육부랑 같이 토론회도 진행하고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게 학생들한테 학교는 돌아갈 구석이 되어야 되는데 현장 실습에서 문제가 생길 때 엄마 아빠 품에 갈 게 아니라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부터 없애달라고, 복교 프로그램을 없애달라고, 혹은 그거를 뭐 사실 학생들은 현장 실습에 가서 문제가 있었던 거는 그 친구한테는 치유가 필요한 거거든요. 성희롱을 당했든 서폭행을 당했든 산재를 당했든 무슨 기업 문화에 문제가 있었든 아니면 자기가 전공과 직무와 관련 그거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게 되든 문제가 있었던 거면 그거에 대해서 치료하고 치료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성희롱 성폭행 당한 친구들도 학교로 돌아갔을 때 복교 프로그램 깜지 쓰고 있는 거예요. 막. 실제로는 여기서 그 실제 사례들이 진짜 많은데 다 좀 늘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않는 것도 있는데, 올해 저희가 또 그 1월 달에 이렇게 졸업생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그 학교는 특이하게 졸업을 되게 늦게 했던 거예요. 다른 학교보다.
그래갖고 자기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너무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왜 무섭지? 라고 했더니 그 친구는 막 그 디자인 계열을 나와서 디자인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그 기업에서 맨날 시킨 게 막 이삿짐 나르고 여자애한테 맨날 회사 이삿짐을 회사가 이사 시즌이었던 거예요. 회사를 옮겨야 돼갖고 막 이삿짐을 나르고 뭐 이래서 막 팔목 아프고 뭐 아픈데 게다가 맨날 상사는 성희롱 해대지. 그래서 학교를 돌아가야 되는데 졸업을 하려면 한 달이 남은 거죠. 근데 학교를 왜 못 돌아가니? 그랬더니 학교에 취업 담당 선생님이 했던 말이 복교하고 싶으면 부모님 모시고 와. 부모님 모시고 와서 자기가 자식 교육 잘못했으니까 사과하고 가라고. 무슨 이런 일이 2018년에 이게 벌어지는 일인가? 그리고 절대 안 된다고 막 막아서 노무사 옆에 붙이고 막 변호사 붙이고 막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 학생은 결국 학교에 굴복해서 복교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사과를 드리고 부모님은 고개를 숙이고 기업에도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와서 퇴사 조치를 하고 복교를 하고 졸업을 했어요. 네. 그 복교 프로그램이 이 비인권성은 굉장합니다. 이거 실제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은 더 다양한 침해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이 현장실습과 관련돼서 뭐 간단한 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할게요. 최근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 실습 도중 사고로 숨지면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는데요. 이번엔 한 특성화고 여학생이 성희롱과 초과노동에 시달린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벌을 주고 오히려 피해 여학생을 압박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특성화고를 졸업한 이미라 씨는 지난해 말 여느 특성화고생과 마찬가지로 현장 실습에 나갔습니다. 이 씨에게 주어진 업무는 일반 서류 작업으로 학교에서 배웠던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웹 디자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게 모래랑 자가 운반하는 업체인데 상차지, 하차지를 적는 일을 하루 종일 했어요. 365일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첫 사회생활을 잘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하기 힘든 일이 계속됐습니다. 업체 측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초과노동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업체 대표가 성희롱을 일삼았던 겁니다. 사장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의 제 몸에 밀착하다시피 뒤에 와가지고 내 귀에다가 이 정도면 알아들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귀에다가 그냥 가까이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너무 소름 돋았는데 그러고서 그냥 가더라고요. 더 견디기 어려웠던 이 씨는 학교에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돌아오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위로가 아닌 차가운 질책. 선생님들이 이제 그것도 못 참냐, 그거 갖고 어떻게 돌아오냐, 좀 다들 이런 반응이었어요. 복교한 이 씨에게 학교는 방과 후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 각종 벌을 내렸습니다. 학교 측은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늘어놓습니다. 재취업을 위해서 자신도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시키는 건데 절대 우리는 벌 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재취업을 위한 재충전이죠. 급기야 이 씨가 벌을 거부하자 재취업까지 막았습니다. 제가 그 벌 받기 싫다 하니까 너는 졸업할 때까지 취업하지 마 라고 해서 아예 구직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학교에서 뭔가 허락을 해줘야 되나 보네요. 그 나가는 거에 있어서. 네. 문제의 학교와 업체는 법으로 정해진 현장 실습 사전 협약서조차 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밤 국민신문고에서는 이처럼 각종 폐단이 드러나고 있는 특성화고 현장 실습 실태를 고발하고 대안을 모색해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런 관련된 영상 자료가 유튜브에만 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정말 특이한 일들이 아니다. 네. 또 위험한 일, 무관 업무, 유해 업무, 아까도 나왔듯이 뭐 자갈만 내내 옮겼다 하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디자인 취업을 했는데 회사 이삿짐 나르는 것만 1년 내내, 한 달 내내 한 친구도 있었고, 뭐 유해 업무, 무관한 업무도 있는데, 심지어 어떤 학교는 화성에 있는 특성화고를 나왔는데 충청도에 있는 어떤 기업에다 배치를 현장실습을 나간 거죠. 그래서 되게 부푼 꿈을 갔어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갔던 기업은 14명에서 일하는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현장실습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많고 대부분 중소기업
기업으로 현장 실습을 나가는데 그래도 부품급을 갔죠. 아, 회사가 조금 작군 이러면서. 근데 그 친구는 한 2달까지 더 있었는데 그리고 그쪽에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왜 올라왔니? 얘기했던 게 선생님 저 2달 동안 밥만 했어요 이러는 거죠. 직원들 밥하는 거를 시키려고 일부러 여자 현장실습생을 고용을 했던 거예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무관한 업무도 굉장히 많이 지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파견 기업 수 아까 현장실습 학생 수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최종 취업에 연계되지 않는 것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면 그게 취업으로 이어지는 줄 알고 가잖아요. 근데 6개월 이상 지속하는 친구들 진짜 많이 없어요. 그렇게 보이는 학생 수도 거의 없고, 이 중에 2개 연도에서 산업체 파견한 거는 절반가량이 되는 27,000여 명인데 실질적으로 취업이 연계된 거는 70%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와 있지만 이것도 1년 미만 내에 거의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친구를 2년 뒤, 3년 뒤 조사를 했을 때는 정말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전공과 유관한 기업은 몇 %가 될지 저희가 계속 데이터를 지금 축적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 조사를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교육부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료 조사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 학교를 떠나간 순간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올해 대략 400여 명의 졸업생들을 조사를 했었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가장 불만이었던 게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취업부라고 말하는 거는 현장 실습이 그래도 이어진 학생들, 그만두지 않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고졸이하에서 받는 차별과 무시와 장시간 노동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가장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사실 많이 받는 거는 장시간 노동은 일반 노동자들도 굉장히 여기 다른 것들 다 일반적인 노동자들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되게 많이 겪는 일들인데 고졸이에서 받는 차별과 무시에는 우리가 딱 하면 차별한다 고졸이니까 이런 생각을 되게 언어적인 걸 되게 많이 하는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 친구는 특성화고고 이 친구는 인문계 출신인 거예요. 그리고 임금이 다른 거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네, 그게 또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여기서 그 사전에 나눠드렸던 A4용지 2장 따로 읽어보시면은 실제 학생들의 목소리로 쓴 거거든요. 인터뷰 자료 조사인데요. 네, 특성화고를 나와서 현장 실습을 겪었던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인터뷰를 교사가 진행을 했거든요. 교사가 진행을 해서 그나마 말이 이 정도지 저희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거 아주 신랄한 거 되게 많은데 나중에 저희가 그 사례집을 따로 발간을 하긴 할 텐데 네, 그나마 굉장히 점잖은 표현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정도는. 일례로 그 이삿짐을 옮겼다는 수원의 모기업을 다닌 그 디자인 계열 학생은 자기 사장을 가지고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라고 네, 온갖 표현으로 많이 하면서 학생들이 이미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례로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 특성화고 학생들의 문제를 알아볼 수 있는 길은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고 관련 자료도 너무 많아서 구글만 돌려도 그냥 30분이면 100건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보시면서 진짜 학생들이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는 계속 현장 실습에서 어떤 일들을 겪고 어떤 노동 환경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봤다면 그럼 이 제도 자체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또 한번 봅시다. 현장 실습 이게 그냥 교육부에서 낸 건데요. 구체적인 목표가 3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 한다. 되게 좋아요. 사실 현장 실습이 그늘만 존재하진 않거든요. 분명히 빛도 있어요. 이미 현장 실습으로 되게 취업을 잘해서 아주 자기 적성에 맞는 기업에서 잘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전공과 맞게 직업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직무 능력을 먼저 습득하게 해주고 관련 업체에서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굉장히 좋은 목표가 있어요. 현장 실습은. 하지만 이 목표가 다 허구가 되는 현실이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전공 능력에 맞게 직업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특성화고 교사가 인터뷰를 했어요.
아들이 아니라 아이들이죠. 네. 학생들에게 허드렛 일을 시켜 먹을 수 있어서 단순 노동을 관련 전공 우리가 특성하고 아까 맨 처음에 현황 봤잖아요. 계열이 되게 많은데 거기서 단순 노동을 시키는 계열은 없을 텐데 허드렛 일 이런 거 시키는 거 전공에 없잖아요. 그런 걸 시킬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현장에서 딱 쳤을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인데요. 네. 가서 내내 커피 타고 복사만 하고 있는 거죠. 전공과 무관하게 어느 데서나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는 저희 이렇게 특성하고 졸업생 노조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올해. 졸업생 노조 위원장이 학교 때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국민연금공단에 취업을 한 거죠. 진짜 학교에서 막 가장 취업을 잘한 사례가 공기업에 간 거거든요. 공사공단에.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막 엄청 자부심이 엄청나요, 그 친구가. 근데 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몇 달 지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저 회사 가면 전화밖에 안 받아요. 네, 공단에 취업했다 그래서 좋다고 갔는데 내내 하는 일이 콜센터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까 전공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뭐 데이터도 있었는데 회사 자체는 전공과 관련 기업일 수는 있어요. 근데 업무 자체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그 중에서도 또 걸러져서 굉장히 적을 거라는 거죠. 네, 대부분의 상업계열은 콜센터로 취업을 하는 게 현재 현실이고 거기에 뭐 외식업체 뭐 이런데 뭐 웨딩홀 이런데 많이 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웨딩홀로도 되게 많이 가요. 네, 되게 신기하죠. 거기서 막 이렇게 서빙하고 하는 걸 되게 많이 합니다. 인원수 있고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 자체의 연관성에서도 연관도 적지만 그 중에서 업무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실제 이 데이터보다는 굉장히 낮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계열별로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이게 올해 2018년도부터 교육부에서 현장실습 가이드라인이 새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실습을 지금 아직 못 나가고 있어요. 9월이면 원래 친구들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전수조사까지 못했지만 일부 학교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왜 못 나가냐라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나가고 있는 학교가 거의 없지만 그 선생님이 자른다는 거예요, 사전에. 근데 그런 경우도 발생한대요. 이걸 작년까지는 없었지만 올해 새로 발생한 문제인데, 원래는 뭐 공업계열이다 이러면은 공업계열을 간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나 친척 중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반에 한 40명 있으면은 한 4명 정도는 친인척 기업에 취업을 많이 한대요. 취업이 보장되어 있는 아주 안정적인 길이잖아요. 근데 친인척 기업에 취업을 해서 현장실습을 가겠다라고 선생님한테 말을 해도 이제는 뭐 그 복잡해진 가이드라인 때문에 취업이 보장되어 있는데 현장실습을 안 보내준다는 거죠. 전공과 무관하다고. 이게 이 제도 자체를 어떻게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될까 새로운 고민 지점이 생겼어요, 올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도 더 많이 알아봐야 합니다. 네, 이러한 현장실습은 우선은 기업에서는 대부분의 현장실습이 중소기업에 진행이 되는데, 중소기업의 현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기업 자체에서도 인력이 불충분해요. 근데 현장실습으로는 거기에 담당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를 지도 감독하는. 근데 그런 인력을 기업에서는 배치할까? 당연히 처음부터 시작부터가 말이 안 되는, 기업에서 그 임금을 주면서 현장실습을 받아서 그 관리 감독을 시키면서 교육을 시키고 일을 시키는, 이러려고 할까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첫 시작부터가 단추가 잘못 깨어져 있다는 거죠. 중소기업에서는 현장실습을 받는 이유가 있거든요. 값싼 노동자를, 말을 잘 구슬릴 수 있는 어린 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게 제도적으로 아무리 압박을 준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의 심지어는 산학협동이나 현장실습 자체를 산업체가 회피하는 거죠. 올해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나서 교장, 교감, 일선 선생님들도 만나서 여러 가지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현장실습을 대거 배치받는 기업체 대표들, 사람들도 모여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체 대표자들이 뭐 한양대에서 모여서 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갖고 거기서 나온 결론이 우리가 현장실습을 왜 받아야 할까? 그리고 이야기가 끝났다는 거죠.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용인에 있는 어떠한 학교의 선생님은 그 친구도 그 친구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자기가 일하는 현장 실습 기업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오면은 엄청나게 대접을 받고 간다는 거죠. 접대를. 네.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임금 값싼 노동자를 그냥 빠르게 배치받을 그 요구밖에 없는 거예요. 현장 실습에 대한 다른 이유와 요구가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 자체의 시작 단추가 좀 잘못이 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체에서 당연히 배치를 해야 되는 관리 감독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없다의 비율도 충격적이지만 사실은 잘 모르겠다. 이게 더 충격적인 거예요. 근로감독이 뭐지? 학생들, 기업들도 이게 근로감독이 원래 있었어야 됐구나 라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작년에 제주도 이민호군 사건이 터졌을 때 제주도 교육청에서 막 발빠르게 대처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막 기업을 방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드러난 게 노동청 근로감독관이라던가 근로감독관과 학교의 취업 담당관이 현장에서 기업에 실제 방문해서 지도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그해 연도 동안 그게 관리 감독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 기업을 방문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야 뒤늦게 막 그 관리 감독을 하고 방문 지도를 하고 하는 거를 했던 거죠. 그런 일들은 굉장히 비일비재한데 실제로는 관리 감독을 하고 방문 지도를 해서 결과 보고서라던가 사전 협의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 보고서 자체도 허위로 작성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다는 게 작년 사건 이후에 되게 많이 드러나게 됐던 일들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배치되어서 그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 감독이 되고 있는 학교는 기업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교육부 체계 안에서의 지원 체계인데요. 취업지원센터는 시도교육청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취업지원관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에 배치를 해야 되는 거, 취업 담당교사는 학교에서 배치해야 돼야 되는 인력인데요. 취업지원센터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산학협력체계 구축해서 정보 제공하고, 지원관은 기업체 발굴하고, 되게 뻔들어지잖아요. 마치 아까 현장 실습의 세 가지 구체적인 목표처럼. 근데 각각의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서 이 지원 체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취업지원센터는 진로교육 담당과, 원래 시도교육청이 산하에 있었던 그 과에 그 과장이 센터장을 경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본인이 원래 진로교육하다 업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새로 더 고용이 되는 것도 아닌데. 혹은 계약직 근로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근데 이 지원센터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은 산학협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 어떠한 업체가 있으면 어떠한 전공과 유관하게 이 학교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어떻게 취업이 나갈 수 있게. 근데 계약직 근로자가 갑자기 맨날 와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갑자기 기업들이랑 같이 그걸 연계한다는 일을 한다? 전문가가 아닌데,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전공도 잘 모르는데, 진로교육 하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진로교육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 진로교육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적성에 맞게 어떻게 직업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거 어떻게 학교에서 진로교육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얘기하고, 무슨 자벌드 이런 데 가서 진로 체험하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산학협력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겸직을 많이 한다. 그리고 실제 이 센터의 예산조차도 따로 배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 운영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원관을 시도교육청에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우선 그러한 인력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계약직으로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려고 했을 때도 채용 자체가 되지 않는다. 서울시 교육청만이 사실은 이 취업지원관을 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배치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은 그렇게 배치하겠다고 결정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서는 취업지원관이 있는 학교는 거의 드물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취업 담당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일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복교를 하려고 했더니 부모님 모시고 와라. 그 선생님이 학교의 취업 담당 교사거든요. 근데 그런 취업 담당 교사가 현장 실습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체 학생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한 학교에 한 명이 그걸 담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담임쌤이 해야 되는데 담임쌤 사실 영어교사 뭐 수학교사도 취업 특성화고에서 담임교사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 전체 반의 학생들을 취업시킨다? 그 업무 자체가 교사에게 그런 게 과중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근데 취업 담당 교사가 현장에서 기업도 발굴해야 되고 기업 방문 조사에서 아까처럼 방문 조사 실태 보고서도 제출해야 되고 교육 내용도 점검해야 되고 표준 협약서에 따라서 현장 실습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도 계약을 다 해야 되고 참여 학생 지도 관리도 해야 되고 현장 실습 기간 내에 실제로 2회 이상 기업을 방문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러한 교사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있는 학교라고 해서 그 업무만을 담당하는 교사는 거의 없다는 거죠. 원래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던 행정 업무, 수업, 학생 다 지도 이 업무를 다 수행하면서 한 학교에서 한 명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현장실습을 전공과 관련되게 안전한 곳으로 교육부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기업체 혹은 선도기업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의 수는 굉장히 적어질 거라는 거죠. 회사에서 엑셀 갖고 산업차지 전문의 하는 계약하고 들어가는데 그냥 일단 내줘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인생 수도 있다 저는 이게 있구나. 현장 실습 도중에 숨진 이민웅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운영 방식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했습니다. 팀장님이 저희 프레스단이 너희는 오늘 전주부서다 이렇게 가서 전부가 가운데 단순히 포장하고 제품 마무리 작업하고 있어요.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건 절대 교육을 중시할 수 없어요. 거의 남자는 동자가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막상 거기 가보는 요새 주제는 저희가 이거 선생님 이게 친구는 알바 위반된 게 어느 정도 있는지? 저는 이거 일주 2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저는 격주 토요일마다 일 나갔었거든요. 연필로 이제 계약서를 써요. 임금 8,000 얼마라고 썼는데 나중에 그걸 지워서 최저임금으로 지방 같은 경우는 기숙 생활을 하는데 한 분당 진짜 2, 3평 내지 안 되는 그런 곳에서 닭장우리처럼 살고 있는 거죠. 청바지가 너무 딱 달라붙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자기가 사줄 테니까 토요일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 몸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는 거를 느끼고 있었고 이 회사 때문에 제가 그만두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려면 선생님 와서 직접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와서 하는 소리가 내가 내 스케줄까지 다 조정해가지고 여기 겨우 왔는데 하는 소리라고는 그만두겠다는 얘기밖에 없냐고. 여기 돌아다니면 금융만 무게는 부족해 바뀌어지고 생각하시고 기업 인자 반영했다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저희는 값싼 능력 취급하는 거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특성화 자체를 인력소 자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교사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네, 아까 말했듯이 이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막 교육부에서는 매년 뭐 10년마다 다른 대책을 내놓고 올해도 다른 대책을 마련해 놨는데요. 그리고 뭐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교육계, 학계 뭐 이런 시민단체별로 사실 다 다른 대안을 내고 있어요. 근데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뜯어 고쳐야 될지 모르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장 이게 딱 답이다, 묘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가서 노동인권 교육을 나갈 때 예를 들면 뭐 현장 실습이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뭐다, 뭐 학생을 어떻게 해야 한다 라고 당장 이게 딱 명확한 답이야 라고 얘기가 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육부가 무슨 대책을 마련했을 때 그 바뀐 제도는 진짜 학생들을 보호해 줄 수 있나? 라는 의문을 매년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당장 내년에 또 교육을 나가실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관점을 딱 하나에서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 실습은 직업 훈련이 아니라는 거죠.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직업 교육이라는 거죠.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훈련 수당이 아니라 임금이기 때문에 제대로 돈을 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했듯이 뭐 수습기간이었어서 얼만큼 받았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 그러면 임금을 제대로 줘야 되며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서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아까 그 문제 많은 그 이삿짐 옮겼다는 그 회사 진짜 문제 많은데 올해 일을 한 거잖아. 올해 1월 달까지. 근데 한 달에 60만 원? 59만 원? 이렇게 받고 일을 한 거거든요. 이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추가 근무까지 다 했고 연장 근무까지 다 했는데 59만 원 받고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친구는. 근데 자기는 교육을 받아서 거기서 가르쳐주는 게 있어서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기업 가서. 근데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교육을 받는 학생 노동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 노동자에 대한 관점이 사실은 되게 많은 이렇게 언쟁이 있는데요. 이 학생 노동자라는 거를 일을 해서 노동자인가? 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거랑 다른 나라에서 얘기하는 거랑 다른 개념이 하나 있는 게 학습 노동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에서 학습 노동자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학습 노동자라는 말을 쓸 때는 애들이 무슨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를 한다. 학교 끝나고 회사가 아니라 학원을 갔다가 뭐 이렇게 한다. 거의 이 정도 학습 노동자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학습 노동자에 대한 개념이 따로 있는 게 있고 학생 노동자 권리 선언도 한 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됐던 것도 있는데요.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쉴 권리를 가지며 과도한 학습을 강요받지 않고 학교 다니지 않을 권리도 있으며 시험을 보지 않을 권리도 있고 학습을 해야 받을 권리도 있으며 그 학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교육받고 학습을 받는 거는 세상을 발전시키고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교육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받는 학습이 개인의 무언가 이익과 요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살고자 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학습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 노동자에게 임금을 줘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친구들의 무상 교육이 실현돼야 되고 예를 들면 학습 노동에 대한 대가가 그 돈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예를 들면 취업의 기회가 당연히 정보라던가 이런 기회가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것들이 사실상은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연장선상에서 현장실습생은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키고 그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학생 노동자라는 거죠. 학습도 하고 일도 하고 직무교육, 전공에 관련 일도 배우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이 친구들은 교육받는 대상이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성의 일원, 유예된 청소년이 아니라 지금 자체로부터 사회의 일원인 청소년으로 바라본다면 이 제도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관점이 생겨나갈 거고 좀 더 적절한 해답과 묘안을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 현장실습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뜯어고쳐야 될지 아직 정답을 잘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생각을 가져간다면 근시일 안에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받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학교에 교육 나가셔서 노동인권 교육 하실 때 이런 관점 가지고서 교육을 많이 하시면 더 많은 학생들이 좀 더 다른 세상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